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의대 길병원 신경과에서 교수로 있는 박기영입니다. 저는 가천의대 신경과에서 가천의대에서 뇌건강센터장 그리고 대한신경과학회 부의사장, 인지중재학회 회장 그리고 대한치매학회에서 기획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신약이 나와 있죠. 레킨비라는 약입니다. 이 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의문점들을 많이 질문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레킨비에 대해서 어떤 사람한테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약을 쓸 때 어떤 주의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얼마 전에 저한테 온 환자분이 이 약을 꼭 쓰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 환자분은 대상이 되지 않는 분이었어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 약을 써서 그 큰 효과를 보기 힘든 라고 판단되는 그런 분이어서 제가 그 환자 보호자분들을 이해시키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그 환자분을 보호자를 상대를 하면서 응대를 해 드리면서 조금 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넓혀 드리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그 새로운 치료제가 어떤 사람한테 사용을 해야 되고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그 치매학회에서 이 그 레카네맙이라는 게 인제 그 레킨비의 성분명입니다. 레카네맙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치매학회 권고안 네, TFT를 이끌었고 이걸로 인제 저희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설명을 들으시다가 좀 부족한 점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 그 권고안이 저희 대한치매학회지 10월호에 실려 있습니다. 이 대한치매학회지는 저희 대한치매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DND라고 하는 저희 잡지가 있는데 대한치매학회 잡지가 있는데 이게 일반에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들어가시면 10월호에 들어가시면 이게 원래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논문인데 한글판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문과 한글판 두 개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다운받으셔 가지고 보시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을 다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많이 보셨죠.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매라는 게 이 왼쪽에 있는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가 이 오른쪽에 있는 어거스트 디터죠. 이제 정확하게 이름을 말씀드리면 1900년대 초에 이 환자가 50대 초반에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서 인지 저하를 보이는 이런 기억 저하 환자를 치료하고 이 치료한 후에 돌아가신 후에 이 환자의 뇌를 부검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이 알츠하이머병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그런데 인제 이 알츠하이머병이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서 그 치료 약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약제들이 개발이 되었고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이런 약물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 약물들은 어 아세틸콜린이라는 그 뇌 호르몬을 분해를 억제하는 약물, 그다음에 NMDA라고 하는 그런 물질의 리셉터를 억제하는 그런 약물이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약물들은 인지 기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년 정도 지금 20년 이상 사용을 하고 있다가 그동안 개발된 약이 없었는데 최근에 FDA에서 허가가 된 두 개의 약물이 인제 나왔죠. 그게 레카네맙 또는 키선라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사용되는 도나네맙이라는 약입니다. 이 두 가지 약제가 FDA에서 승인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제 승인이 된 게 레킨비라는 약물입니다. 도나네맙은 키선라는 우리나라 말고 인제 미국, 일본, 중국에서는 인제 허가가 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제 임상 연구 중인 그런 약물입니다. 이 레킨비나 키선라 이 두 가지 약물이 기존 약물하고 좀 차이가 있죠. 일단 먼저 어떻게 다르냐? 일단 사용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위에 제목에 알츠하이머병
치매 치료 약물 이렇게 썼죠.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이전 약물들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전 약물에 해당하는 이런 약물들은 알츠하이머병 치매 단계에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분해가 되는 걸 억제해서 아세틸콜린이 기억력에 중요한 뇌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작용을 길게 오래 해줘서 기억력을 좀 증강시켜주는 이런 기존의 약물들인 반면에, 그러니까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들이죠. 레킨비라든지 그 키선라이런, 레카네맙, 도나네맙 이런 약물들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하고 알츠하이머병 치매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증상이 없어도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당뇨인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합병증이 나타나면 내가 당뇨병을 앓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알츠하이머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되기 훨씬 전부터 알츠하이머병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라는 거는 치매 전 단계에 사용을 하는 그런 약물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전도 다르고 부작용도 다르고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병 여기 레킨비라는 이 약물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작년 5월에 허가가 났죠. 미국에서는 이제 2003년 7월에 허가가 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2024년 5월에 허가가 났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식약처에서 보면 경증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약이 이제 허가가 됐는데, 그럼 기존 치료제하고 이제 다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쓰는 시기가 다르고 부작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정되는 환자도 다르고 또 이제 그 선정되는 환자가 다른 것들을 우리가 어떤 환자를 선정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환자의 선정 기준이 조금 다르고요. 기존 치료약제와는 또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고, 약값 또한 조금 고가라는 그런 좀 차이점, 그 어떤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약물이다라는 게 좀 아직까지는 안타까운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이 레킨비가 어떤 약물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레킨비는요, 주사약이에요. 우리가 기존의 약들은 대부분 다 먹는 약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약은 주사약입니다. 주사약을 2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데요. 킬로그램당 10mg씩 맞는 약이에요. 이게 200ml짜리하고 500ml짜리 앰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0kg다 그럼 500ml짜리 한 앰플, 그 다음에 70kg다 그럼 500ml짜리 한 앰플하고 200ml짜리 한 앰플 이렇게 700mg 이렇게 맞게 되어 있는 약이고요. 2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습니다. 한 번 맞을 때 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런 약물이고,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보통 보면 200mg, 이게 저희 병원 약가라서 이게 비급여라서 병원마다 약간 다른데요. 한 39만 원, 500ml는 한 91만 원 이러니까 2주에 한 번씩 맞아야 되니까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죠. 더더군다나 이거는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지만 검사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 비용까지 들고, 그래서 싸지 않은 약물이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 안 되고 있는데 일본은 보험이 되고 있고 미국도 일부 보험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우리나라에서도 좀 빨리 보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이 약은요, 이제 왼쪽에 보면 계속 제가 기전이 다르다 그랬는데 이 약은 무슨 약이냐? 기본적으로 뇌 안에 있는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약물입니다. 그 아밀로이드 중에서도 여기 있는 프로토파이브릴이라고 하는 이 물질에 주로 작용을 해서 얘를 없애거든요. 벌써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좀 어려운 용어죠.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좀 아셔야 이 약을 맞는 좀 더 적합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복잡한 그러니까 몇 가지의 우리 기준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알츠하이머병의 병리 기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거는요,
뇌 안에서 아밀로이드가 쌓이면서 우리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밀로이드가 쌓이면서 그 염증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뇌 세포 안에 있는 타우라는 단백질을 다 망가뜨리고 그러면서 뇌가 위축이 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뇌세포예요. 이렇게 뇌가 여기 뇌세포가 여기 있고 여기가 엑손이라 그래서 이렇게 길게 그 전선 같은 게 있죠. 이게 다른 신경들하고 연결되는 이런 선들입니다. 그래서 요 뇌세포는 어디 있냐면 요 뇌 겉에 있어요. 피질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엑손이라고 하는 이 전선들은 요 밑에 있는 회백질 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그 기억도 하고 판단도 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물질들이 있잖아요. 이 세포 밖에 이게 아밀로이드 플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밀로이드 플락이 이렇게 쌓이면 여기 염증들을 막 일으켜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 안에 이 그 세포들을 염증을 일으켜서 망가뜨려요. 망가뜨리면 이 안에 타우라고 하는 이 세포를 딱 골격을 받치고 있는 골격근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걔가 무너집니다. 건물이 골격근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타우 단백이 무너지면서 세포가 무너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뇌세포가 이렇게 쭈글쭈글쭈글해지면서 뇌가 죽어가는 거죠. 이렇게 죽어가면서 결국은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이런 단계를 밟게 됩니다. 이게 알츠하이머병의 기본적인 병리예요.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라는 거, 이 타우가 엉그러져 가지고 생긴 거, 아밀로이드가 뭉쳐서 생긴 게 아밀로이드 플락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타우가 뭉쳐서 생긴 게 뉴로피블러리 탱글이라고 우리가 영어를 얘기를 하는데 신경섬유 소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밀로이드 플락을 우리가 노인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아밀로이드 플락, 노인반이 이렇게 뇌에 쌓이고 신경섬유 소체, 타우가 어그러진 게 이렇게 뇌에 같이 이렇게 쌓여서 이거는 뇌를 부검해서 돌아가신 후에 부검을 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은염색이라는 걸 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이건 타우 단백이 어그러져 가지고 보이는 신경섬유 소체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그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는 게 이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이런 게 어떤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 단계만 탁 막으면 이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기는데 처음에 이 아밀로이드가 쌓이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쌓이냐면 아밀로이드 전 단계의 물질들이 있어요. 아밀로이드 전 단계의 물질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는 이 전 단계의 물질들을 이렇게 잘라서 없애는 그런 효소들이 있습니다. 알파 요소, 감마 요소, 베타 요소 뭐 이런 효소들이 있는데 이게 알파, 감마 이런 효소들로 아주 적절하게 잘 잘리면 우리가 뇌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 수분들 있죠. 거기에 녹아가지고 다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게 알파, 베타 뭐 이런 좀 그 잘못된 그 시퀀스로 잘리게 되면 이게 짧게 잘려서 이게 물에 녹아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이게 길게 잘리게 돼요. 이게 길게 잘리면 얘가 여기 이렇게 한 가닥씩 있는 게 있죠. 이런 게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해지면서 여러 가닥으로 뭉쳐요. 이 뭉치는 거를 올리고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올리고모가 더 여러 가닥으로 뭉치면 그거를 파이브릴, 우리가 실 가닥들이 뭉친 파이브릴이라고 얘기를 하고 더 많이 뭉친 걸 프로토파이브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를 주로 작용을 하는 게 이 레킨비죠. 그리고 그게 완전히 다 뭉쳐서 엉그러진 걸 우리가 아밀로이드 플락, 노인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레킨비라고 하는 약은 요 올리고모부터 시작해서 플락 여기에 주로 다 작용을 하는데 주로 작용을 하는 건 요 가운데쯤 어딘가에 있는 프로토파이브릴이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에두케누맙, 에두힐름이라고 하는 약은 이게 그 부분 허가를 받았던 약인데 지금은 이제 생산이 중단되어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약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키서나라고 하는 약 있죠.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허가돼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임상 연구하고 있는데 이 약은 요 아밀로이드 플락 여기에만 작용을 하는 약이라서 약간 기전이 좀 다른 약이지만 어쨌건 이런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물이다. 그리고
이런 아밀로이드를 제거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타우가 어그러지고 염증이 발생하고 이런 거를 좀 막을 수 있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약물을 개발을 했고, 이런 단계를 맞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런 그 뇌 위축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약이 개발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약을 그러면 언제 사용을 해야 되겠냐? 당연히 치매 전 단계에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럼 치매 전 단계에 사용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건 여기거든요. 여기. 근데 이 아밀로이드는 아까 제가 훨씬 그러니까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 치매 훨씬 전 단계부터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밀로이드하고 타우의 변화는 보통 아밀로이드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한 20년 전, 그리고 타우 단백이 어그러져 가지고 생기는 신경섬유 소체는 보통 한 15년 전쯤에 이미 뇌에는 쌓이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치매 단계 훨씬 전부터 쌓여서 치매 때는 이미 다 뇌에는 꽉 차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이 단계, 이게 이렇게 아밀로이드하고 타우가 쌓이기 시작하면 한참 지나서 뇌가 이렇게 망가져서 위축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또 그 단계가 또 더 한참 지나면 우리가 인지 기능이 이렇게 서서히 떨어져서 치매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계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게 더 의미가 있겠죠. 여기에 이미 증상이 다 나타나서 뇌가 다 파괴된 다음에 아밀로이드를 없애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환자한테 사용을 해야 되냐? 당연히 치매 초기 또는 치매 전 단계, 이 단계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환자들을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도치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도인지장애하고 치매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일단 치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치매는 증상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치매라는 거는 인지 기능이 2가지 이상이 떨어지면서 이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검사상으로도 당연히 나와야겠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치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치매는 인지 기능도 호소를 하고 객관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인지 기능도 떨어져 있고 이게 일상생활에도 문제를 일으키면 치매라고 하는데, 경도인지 장애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예전하고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다른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이런 인지 상태가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보이는데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굉장히 경하다는 거죠. 이런 상태를 경도인지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냐 경하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경도인지 장애냐 치매냐를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런 거는 아까 제가 증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경도인지 장애나 이런 증상들은 꼭 알츠하이머병이 아니더라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또 경도인지 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잠을 잘 못 잔다든가 몸이 피곤하다든가 다른 질환이 있다든가 이래도 인지 기능이 같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츠하이머병이 아니더라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레킨비라는 약은 알츠하이머병이 있는 경도인지 장애하고 경도치매 환자들한테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병이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아밀로이드 PET나 아니면 우리가 뇌척수액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밀로이드 PET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정상의 아밀로이드 PET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정상인 아밀로이드 PET는 이건 비자밀이라고 칼라로 제공하는 건데, 보통 보면 여기 대뇌 피질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양성인 거는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게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구나.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치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킨비의 치료를 받으려면 경도인지 장애 또는 경도의 알츠하이머병 치매인데 아밀로이드가 양성인 게 확인이 된 사람들한테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한 사람들한테는 사용을 안 해요. 경한 사람들한테만 사용을 하는데, 이게 임상 연구를 할 때 우리가 MMSE라는 점수가
22점 이상인 사람들한테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장하기로 MMSE 22점 이상인 사람들한테 하는 게 효과를 가장 잘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MMSE가 22점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요?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영어로 써 있어서 좀 죄송한데 이게 점수고요. MMSE라는 점수는 30점 만점인데요.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점 이하가 되기 시작을 하면 여기가 보면 이제 약속도 흔히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전화 사용하는 것도 잘 못하게 되고 밥 챙겨 먹고 이러는 것도 잘 조금 힘들어지면서 혼자 외출하기도 힘들어지고 이렇게 점점 심해지면 혼자 옷 입는 것도 힘들어지고 나중에 더 점수가 낮아지면 혼자 일상생활이 안 되고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음식을 혼자 스스로 먹기도 힘들어지는 이런 상태로 이렇게 점점 악화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2점 이상이라는 걸 보면 딱 요 정도까지잖아요. 그러면 거의 일상생활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이런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보험이 되기 때문에 22점 조금만 못 미쳐도 이 약을 못 씁니다. 21점 되면 못 써요. 근데 이게 지금 MMSE라는 이 점수가 그 여러 이제 어르신들이 그 치매 안심 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MMSE로 우리가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학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연령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도 1, 2점, 2, 3점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스크리닝 검사법이기 때문에 이게 그 22점에선 써도 되고 21점은 쓰면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약을 쓰기 위한 기본적인 제시를 하는 안이고요. 실제로 약을 어떻게 쓸지 그 환자분들한테 쓸지 말지 이런 것들은 그 각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좀 이게 클리어 컷하게 딱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 그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좀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레이 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거나 아주 경한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이 수치를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딱 요 상태에서 지금은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레킨비로 치료를 하면 완치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이걸 굉장히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완치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이 아밀로이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레킨비를 쓰게 되면 아밀로이드는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삼상 임상 연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레킨비를 사용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느냐? 레킨비를 사용하면 18개월 동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환자들한테 써봤더니 18개월 동안 27%를 악화를 지연시켰다. 이건 CDR Sum of Box라는 그런 그 진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평가를 한 건데요. 그 기준으로 평가를 했더니 18개월 동안 27%의 악화를 지연시켰다. 그러면 악화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현재까지 개발된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죠. 대신에 그 진행하는 거를 27% 정도 18개월 동안 지연시킬 수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27%를 악화를 지연시켰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시간으로 따져보면요. 18개월 동안 사용을 하면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18개월 후에 그 악화되는 그 정도까지 가려면 사용한 사람들은 한 7.5개월 후에 그 정도 상태까지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8개월 동안 사용을 하면 7.5개월 정도의 시간을 벌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이게 좀 논리의 비약이 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암 환자한테 어떤 약을 사용해서 그 생명을 연장하는 기간이 한 7.5개월 정도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크게 다가오시죠.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죠. 이게 경도인지 장애 환자한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초기 경도인지 장애한테 이 약을 사용했어요. 경도인지 장애
라는 거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기억력은 좀 떨어지고 인지 기능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하시는 일들을 다 순조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약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을 때는 1년 8개월 후에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치매 단계로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약을 사용했을 때 그런 기간을 7.5개월 정도 더 늦출 수 있다. 7.5개월 정도 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약의 의미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아주 제가 질환의 초기에 사용하는 약이라고 했잖아요. 이 약이 연구를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 진짜 약을 주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처음에 18개월 후에는 요 정도 약을 쓴 사람하고 쓰지 않은 사람하고 요 정도의 차이가 났다고 하면 이게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초기에 사용을 하는 사람하고 쓰지 않은 사람하고 그 약의 효과가 점점 더 그러니까 그 증상의 그 차이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진다. 라는 게 이게 기존의 약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존의 약들은 그 약을 초기에 쓰는 사람하고 나중에 쓰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약을 끊게 되면 약 효과도 없어지고 그 효과를 계속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증상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약을 썼을 때 18개월 동안 사용을 하면 이게 그 사용을 안 한 사람, 이게 사용을 한 사람이고 여기가 이제 아밀로이드가 꽉 차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아밀로이드가 없어진 거거든요. 아밀로이드가 없어지는 거를 효과적으로 없애는 거를 관찰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서 아밀로이드는 확실하게 없애고 그렇지만 완치는 하지 못하지만 진행은 효과적으로 좀 늦출 수 있는 약이다. 그리고 이 약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아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이제 약을 CDR 썸오브박스라는 이 점수는 이게 올라가면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긴 계속 나빠지는데 약을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하고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게 약을 안 쓴 기간입니다. 안 쓴 기간에도 이 약 효과는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밀로이드라는 걸 없애는 게 굉장히 그 진행을 늦추는 데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효과는 이 정도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럼 부작용은 없나요? 있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있죠. 사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죠. 지금 사용하는 모든 약물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때 쓰는 게 약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약물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큰 부작용인데 하나는 주입 관련 이상 반응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입니다. 주입 관련 이상 반응이라는 거는 우리가 백신이라는 거 어떤 약물이든지 이게 주사약은 맞으면 그 맞을 때 나타나는 이상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방주사 많이 맞으시잖아요. 예방주사 맞으면 그 맞고 난 다음에 그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그 30분 동안 잠깐 그 계셨다 가세요. 혹시나 뭐 이게 부어오르거나 열감이 있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주입 반응, 그 주입 관련 이상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삼상 연구에서 보면 전체의 26.4%에서 이게 나타난다 그러고요. 아시아인에서는 한 12.4%, 한국인에서는 13%로 좀 적습니다. 이게 동양인이 이상하게 서양인보다는 이런 게 좀 적게 나타나고요. 이 주입 관련 이상 반응은 보통 그 레카네맙 이 연구에서는 레카네맙 투약분에서는 26.4%, 그다음에 이게 임상 연구기 때문에 진짜 약을 맞은 사람도 있고 가짜 약을 맞은 사람도 있잖아요. 가짜 약을 맞은 사람들에서 나타납니다. 7.4%. 그런데 이제 주요 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발진, 메스꺼움, 구토, 복부 불편감, 혈압 상승 뭐 이런 게 나타나고요. 대부분 첫 2번 할 때 제일 많이 나타나고 75%는 첫 투약 시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거 맞을 때 첫날 잠깐 낮 동안에 입원하자는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요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대부분 증상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첫날 주사한 다음에는 한 3시간 정도 관찰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한 2시간 정도는 관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주사 맞은 다음에 한 30분 정도 보고 귀가하시면 되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주입 관련 정도는 그러니까 이상 많은 정도는 뭐냐면 1등급이 제일 낮은 거고요. 5등급은 사망입니다. 이런 게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연구에서 보면 대부분은 1등급이에요. 한 70% 가까이가.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치료 없이 그냥 계속 약물을 사용하는 거고요. 2등급이 그 나머지의 대부분인데 대부분은 이제 약을 잠깐 중단하고 그러니까 약을 잠깐 중단했다가 증상이 좋아지면 다시 이제 쓰는 거죠. 거기에서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타이레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고 그러면 이제 금방 좋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하루 이내에 금방 좋아지는 이런 증상들이 요게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요 3등급, 4등급 아주 이렇게 우리가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야 되고 이런 아주 중증의 치료를 보이는 경우들도 한 2%에서 3%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처음에 한두 번 쓸 때는 우리가 자세하게 좀 그 신중하게 좀 봐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우리가 진짜 관심 있게 보고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는 게 뭐냐면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입니다. 이게 부작용이에요. 보면 이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부종과 관련된 MRI 증상, 그다음에 출혈과 관련된 MRI 증상입니다. 이걸 아리아가 뭐냐면 아밀로이드 related imaging abnormality 그래서 아밀로이드와 관련된 이미징 영상에서 나타나는 abnormality 비정상 소견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상에서 MRI상에서만 보이는 겁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그렇지만 이게 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되는데 하나는 뇌 부종과 관련된 MRI 소견이고요. 그걸 아리아-E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미세출혈과 관련된 MRI 소견입니다. 이걸 아리아-H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나타나냐 하면요. 우리가 아까 이 레킨비라고 하는 약이 뇌 안에 있는 아밀로이드를 없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뇌조직 밖에 있는 아밀로이드만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아밀로이드는 뇌에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혈관에도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혈관에 이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다닥다닥 박혀 있는데 얘도 없애잖아요. 그러면 혈관에 아밀로이드를 없애게 되면 조그만 구멍이 생깁니다. 그 구멍으로 이 혈액들이 새 나오기도 하고 그 혈액에 물 성분만 새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RBC라고 하는 게 새 나오거든요. 물이 새 나오면 부종이 생기는 거고요. RBC가 뭐냐면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가 백혈구는 그 면역 계통에 그 작용을 하는 게 백혈구잖아요. WBC라고 하는 거. 근데 RBC라고 하는 거는 적혈구인데 이게 산소 막 운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철분 성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RBC가 이렇게 새 나오면 거기에서 철분이 거기에 그 침착되게 되는데 거기에 침착돼서 이게 보이는 게 이런 미세출혈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보일 때는 이런 부종이 이렇게 심각하게 보일 수가 있고요. 미세출혈이라고 보이는 건 이렇게 조그맣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이게 그 약을 투약하기 전에도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을. 그리고 사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을 하고요. 약을 쓰면서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잘 나타날까요? 보통 약물 투약 초기에 잘 생깁니다. 그래서 약을 처음에 쓰기 시작을 하면 4개월 이내에 잘 생겨요. 그리고 약의 용량이 높을 때 더 잘 생기고요. 그리고 아포이 유전형이 4형이 있을 때 더 잘 생깁니다. 아포이 유전형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포이 유전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유전형입니다. 이거는 2형, 3형, 4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유전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4형이 그 알츠하이머병을 좀 잘 일으키고 알츠하이머병을 일으켰을 때 진행을 좀 빨리 하게 하는 좀 안 좋은 유전형이다. 알츠하이머병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유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두 가지가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3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4를 가지고 있거나 4를 가지고 있는 분들, 특히나 4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아리아가 훨씬 더 많이 생기고요. 서양인에서 동양인보다는 이 연구에서 보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항응고제 우리가 그 뇌경색이 있거나 심장병이 있거나 또 이래서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응고제는 피를 묽게 하는 거예요. 피가 잘 굳지 않게 하는 거. 그러면 당연히 출혈이 많이 되겠죠. 이런 게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호발을 하고 특히나 MRI 상에서
뇌허혈 증상이 심하거나 미세출혈이 기존의 미세출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미리 한번 볼까요? 이런 분들입니다. 요게 뇌허혈이라는 거고요. 허옇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뇌허혈. 그리고 여기에 이게 뇌경색 온 거거든요. 이렇게 까맣게 빈틈이 보이는 게 이게 뇌경색 온 것들이고요. 요것들 뇌경색이고 이것도 여기 중간에 까만 것도 뇌경색입니다. 그래서 이 열공성 경색이라는 게 3개 이상 있거나 이렇게 허혈이 심하게 있는 분들은 뇌부종이나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때 지극히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쓰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나 요게 이제 미세 출혈이거든요. 이게 그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 약을 쓰지 않아도 이런 미세 출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세 출혈이 5개 이상 있거나 아니면은 그 큰 출혈 소견, 그러니까 우리가 10mm 미만을 미세 출혈이라고 그러고 10mm 이상을 그 마크로 헤모리지, 그러니까 대출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대출혈이 1개 이상 있으면 우리가 이런 거를 그 레킨비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이런 아리아가 호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아리아는 얼마나 많이 생기냐? 이 연구를 해봤더니요. 전체 환자의 아리아-E는 12.6%, 아리아-H는 17.3%에서 생기고요. 아시아인에서 더 많이 생기고 죄송합니다. 아시아인에서 한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한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동양인보다는 아마 서양인이 좀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일본에서 지금 많이 썼는데요. 일본에서도 지금 이게 실제 연구 전체 데이터보다는 좀 더 덜 생긴다고 그러고, 아마 우리나라도 그래서 조금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아포이 E4가 있으면 더 잘 생긴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이 파란색이 아리아-E고 빨간색이 아리아-H인데 이게 전체 환자인데 전체 환자에서는 요만큼 생기는데 아포이 E4를 호모자이고트 2개를 4, 그러니까 4를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3배죠. 그리고 거의 2배, 3배, 2배에서 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5.4%, 11.9%인데 2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훨씬 높고요.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한 2배 정도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아포이가 4가 없는 사람, 4형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 위험이 상당히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을 사용을 할 때 실제로 그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도 이 아포이 유전형을 설명을 드리면서 위험도를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도 다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아의 그 증상들은 있나요? 그럼 이런 증상이 당연히 있죠. 두통이나 시각변화, 어지럼증, 메스꺼움, 보행장애 이런 게 많이 나타나고요. 심한 사람들은 발작, 뇌전증, 이 뇌전증이 발작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속 상태가 될 수도 있고 혼수가 될 수도 있고, 그 임상 연구에 의하면 이 약을 쓰는 사람들한테 그 항응고제를 뇌경색이 와서 쓴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응고제 같은 걸 쓸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 아리아의 증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심한 증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보면 아리아가 나타난 환자들, 그러니까 전체 환자에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한 2.8% 정도 되는데, 실제로 MRI상에서 아리아가 보였던 사람들 중에서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은 한 22%,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증상을 보이고요. 대부분은 또 증상 중에 대부분은 다 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약을 중지하거나 하면 보통 2개월에서 4개월 내에 없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리아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MRI를 반복적으로 찍죠. 네, 그래서 아리아가 없어지면 약을 다시 쓰는 이런 우리가 전략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투약을 중지하면 소실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증상을 심하게 유발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아리아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MRI를 여러 번 반복해서 찍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을 쓰기 전에 1년 내에 MRI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뇌허혈 증상이라든지 미세출혈이라든지 이런 게 얼만큼 있는지 약을 쓰기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요. 약을 투약한 다음에 2개월 후 또 3개월 후 그리고 6개월 후에 MRI를 각각 한 번씩 찍습니다. 그리고 아포이가 2개가 있는 그런 아포이 E4 이걸 가진 그런 분들한테는 1년 후에 1년 반 후에 다시 한번 그 MRI를 선택적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지만 이제 아리아가 나타나면 임상 연구에 따르면 3개월 내에 투약 3개월 내에 그 71%, 6개월 이내에 92%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에 이렇게 자주 찍는 거고요. 아리아가 한번 나타나면 그게 완전히 안정되는 걸 확인할 때까지 우리가 MRI를 한 달에 한 번씩 반복해서 찍고 보통은 4개월 이내에 81%가 소실되고 그리고 이게 일단 안정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약을 다시 우리가 써도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약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효과와 안전성을 위해서 환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환자한테 사용을 하냐 말씀드렸지만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경도인지 장애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경도 치매 환자한테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는 아밀로이드 PET-CT나 뇌척수액 검사로 아밀로이드 병리가 확인된 사람한테만 사용을 한다. 그리고 아리아라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MRI를 촬영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MRI 못 찍는 사람도 있나요? 있습니다. 우리가 심박동기를 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그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요즘에는 심박동기를 끄고 촬영이 가능한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심박동기를 하고 있는 분들은 MRI 촬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고 폐쇄공포증이 너무 심해서 MRI를 못 찍는다 이런 분들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아포이 E4 보인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부작용이 높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허혈 증상이 심하거나 그 미세출혈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1년 내에 급성 뇌경색이 있었거나 1년 내에 일과성 허혈증이라고 하는 그 뇌경색의 정구 증상, 급성 뇌경색의 정구 증상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 출혈이나 부종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가능하면 쓰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매우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 일단 그 데이터가 더 모일 때까지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도인지 장애, 알츠하이머병 경도인지 장애하고 경도 치매 환자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미 증상이 좀 심해지셨어요. 근데 이 약을 쓰고 싶어요. 쓰면 안 되나요? 중증, 그러니까 우리가 경도, 중등도, 중증 치매 이렇게 3개로 우리가 임의로 나눴다고 보면 경도 치매가 이미 지난 상태예요. MMS를 따지면 아까 22점 훨씬 밑으로 12점, 10점 이런 분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이 효과를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부작용에는 그대로 노출이 되는데 이 약은 그 효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거고 아밀로이드는 이미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15년, 20년 전에 이미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일찍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우리가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뇌가 다 파괴된 후에는 아밀로이드를 없애봐야 뇌가 이미 다 파괴됐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부작용에만 노출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린 쓰지 않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록이 치매, 그러니까 아주 65세 미만의 젊은 분들이 생기는 그런 치매는 사용할 수가 있나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삼상 임상 연구에 상대적으로 노년기 치매 환자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여기 노년기 치매 환자들한테는 그러니까 효과가 많이 검증이 됐는데요. 초록이 치매 환자분들은 859명 중에 166명만 여기 포함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연구가 돼서 에비던스가 좀 근거가 좀 많이 쌓여야 되긴 하겠지만 당연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츠하이머병 치매만 있는 게 아니라 루이소체 치매, 파킨슨병 치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도 아밀로이드 병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연구에도 그런 분들이 포함이 됐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사용을 못 하나요? 사실
이 연구에 그런 분들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연구가 진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한테 아밀로이드를 없앴다고 해서 루이 소체 치매, 파킨슨 치매가 과연 좋아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약은 부작용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고 상당히 고가의 약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로도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 우린 가족력도 다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밀로이드 PET를 찍었는데 저 정상인데 아밀로이드가 뇌에 있네요. 저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증상 발현 전 알츠하이머병 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아주 자세한 인지 검사를 했을 때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프리클리니컬 AD, 그러니까 그 증상 발생 전 알츠하이머병, 특히나 뇌위축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분들은 이 임상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몰라요. 그리고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죠. 비싼 약이죠.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더 이 약을 써야 되는 분들이라고 우리는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이렇게 이게 코스라고 생각을 하면 점점 나빠지다가 경도인지 장애를 거쳐서 요 치매 단계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이 치매 단계에서 지금 사용하는 약들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 레킨비나 이런 약들은 그거보다 훨씬 전에 경도인지 장애 단계부터 쓸 수 있어서 우리가 일찍 시작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밀로이드는 이 훨씬 이전부터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 단계부터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단계에 이 레킨비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도나네맙하고 비슷한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그런 약물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약물들이 있거든요. 뭐 램터네턱이라고 하는 약물도 있고 트론티네맙이라고 하는 약도 있고 이런 약들, 또 타우를 타겟으로 하는 약물들, 이런 여러 가지 그 전 단계의 그 아밀로이드뿐만이 아니라 아밀로이드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 항염증 약물, 타우를 억제하는 약물, 이런 약제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 단계에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단계에서 임상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레켄비 같은 경우에도 레켄비를 그 다른 타우 약제하고 같이 사용하는 그런 연구가 이제 이미 일본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 아밀로이드 이 기반의 이런 약물들이 정상인들, 아밀로이드 병리를 가진 정상인들한테 사용하는 그런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그런 임상 연구들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 단계에 쓰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지금 추측은 하고 있지만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비용 대비, 이게 만약에 싼 약이면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 비용 대비 그다음에 부작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몇 가지 올라와 있는데요.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험에 해당이 되는지, 아까 파킨슨병에도 치료해도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중증 환자한테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효과 대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뇌경색을 앓으셨고 뇌졸중 초기 환자가인데 사용해도 되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은 지금까지 이제 지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알츠하이머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사용하라는 약제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아밀로이드 병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뇌경색 환자분들은 뇌가 파괴돼서 뇌경색이 혈관이 막혀서, 아니면 뇌가 뇌출혈 환자분들은 혈관이 터져서 뇌세포가 파괴된 그런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이 약을 써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켄비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소혈관 질환, 젊은 나이에 소혈관 질환으로
그 치매 증상이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젊은 나이에 소혈관 질환이 있는 이런 게 카다실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긴 하죠. 근데 그렇지만 이분들도 레킨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혈관 질환이 있고 뇌허혈이 심한 분들은 레킨비를 사용했을 때 부작용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하고 있고 특히나 뇌경색 환자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올라온 그리고 이제 한 달 비용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이 이게 상당히 고가죠. 한 달에 이제 킬로그램하고 이게 그러니까 몸무게하고 좀 관련이 있거든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요. 몸무게가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비용이 쌉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50kg 미만인 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한 50kg 정도다라고 얘기하면 한 달에 한 180만 원, 뭐 그 정도일 거라고 그 약 비용만 생각이 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70kg, 60kg, 70kg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60kg 정도 되면 한 120만 원, 70kg 정도 되면 한 130만 원 정도 한 번 맞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달에 한 240만 원, 260만 원.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싼 가격의 약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약물이고 부작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그 효과가 그 과연 있을지, 그다음에 부작용은 좀 어떨지 이런 것들을 잘 그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약을 그 투약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치매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치매학회지를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 자세한 이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걸 자료를 얻고 싶으시면 찾아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